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활의학과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의 음모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음모론 이러면은 뭔가 뒤에 굉장한 미스테리가 있을 것 같은데, 고지혈증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뭔가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뒷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올 4월 달에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심한 고지혈증이 나와서 실제 그 고지혈증에서 약을 안 먹고도 탈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실천해 오고 있는데, 지금 약 한 3개월 가까이 지났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좋은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음식과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제를 보충하고 그렇게 하면서 좋아지는 과정과 함께 이 고지혈증의 실체가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지혈증이라면 결국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것은 혈관의 문제고, 혈관의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뇌혈관, 하나는 심장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심장혈관이 이제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 보통 이제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심장혈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흔히들 중풍이라고 얘기하는 뇌졸중에 관한 것입니다. 뇌졸중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고, 하나는 혈관이 터져버리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이렇게 뇌졸중으로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면 빨리 잘 조치하면 이제 요새는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사람들이 뇌졸중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또 응급 구조 체계가 좀 잘 돼 있어서 예전보다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사망자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후유증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 오시면 환자분들이 한쪽 팔다리를 잘 못 쓴다든지, 말을 잘 못한다든지, 삼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또 오래 가게 되면 또 치매에 아주 큰 위험 인자가 됩니다. 저는 주로 이 뇌졸중 환자들 치료를 많이 했었습니다. 재활의학과 의사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이 뇌졸중 환자들을 재활해서 한쪽 팔다리 잘 못 쓰시고 못 걷고 또 손을 못 쓰시고 하는 이런 분들이 다시 걷고 또 손을 쓰시고 말도 하고 또 잘 음식을 삼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들을 이제 중추신경계 재활이라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이런 환자분들하고 많은 그런 중추신경계 재활 치료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개원한 지 약 10년 정도 돼서 중추신경계 재활은 굉장히 병원 시설도 크고 많은 치료사들과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이제 통증이나 스포츠, 그 다음에 측만증 재활 이런 쪽을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재활하고요. 제가 이거는 뭐 한 7, 8년 전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벗어도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7, 8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그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식단도 잘 조절하면서 이렇게 몸 관리를 했었는데, 이렇게 미리 건강할 때 건강을 미리 관리하면 좋을 텐데 제가 아쉽게도 그러질 못했어요. 작년 코로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제가 업무는 자꾸 이제 좀 늘어가는데 일을 잘 줄이지 못하고, 또 음식은 제가 아주 뭐 기름지게 먹거나 아주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가족력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평범하게 식사를 하더라도 금방 고지혈증이 생기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최근에 고지혈증 판단을 받고 이제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를 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의학은 모두 과학적인 사실일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혈관 속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그것이 결국은 혈관을 막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장마비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게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의학은 일정 부분 과학적인 사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의학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학이라고 할 때 과학은 그러면 반드시 진실일까?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과학은 아주 객관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과학은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지식으로는
가장 믿을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컨센서스, 모든 사람들이 또는 전문가가 그렇다라고 추정하는 사실이지 100%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언제나 그 자체로 자기 스스로의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과학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내가 논문을 썼으니까 이건 무조건 맞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학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내가 실험을 했을 때 이런 것이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리고 이걸 많은 사람들이 또 실험을 해보고 비슷한 결과가 나와서 그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굉장히 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과학적인 사실은 진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모유와 그 다음에 분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은 모유가 좋은 걸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지금 이 1960년대 이제 동아일보에 나온 광고인데요. 분유가 단백질도 많고 애들 키도 잘 자라고 그래서 분유가 모유보다 마치 더 좋은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런 광고를 하면 다 웃겠지만 그때는 이런 광고가 먹혔습니다. 또 심지어 이거 외에도 우리가 100년 전쯤에 라듐이 처음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방사성 물질이 빛을 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석 가공하는 것처럼 마치 시계에다가 이런 라듐을 이렇게 칠하고 손톱에다가 매니큐어처럼 막 칠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10대 소녀들이 시계 만드는 공장에서 라듐 바르고 그걸로 자기 손톱에 바르고 먹기도 했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이 마치 진실인 것으로 오해해서 안전하다고 믿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콜레스테롤에 관한, 지방에 관한 이야기도 마치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이 확실하게 맞다. 그래, 확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런 건 확실한 거죠. 그런데 어느 점집에 가서 점을 보고 난 다음에 뭐 어떤 비방을 받아서 내가 옷에다 넣고 다녔더니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됐다. 결혼도 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미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신과 미신이 있고 그 사이에는 과신이 있습니다. 과신. 예를 들어서 이 악어 조련사가 10년 동안 악어 입에다가 손을 넣었는데도 자기는 한 번도 안 물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또 안 물릴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건 100% 사실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악어가 기분 나쁘면 뭔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배우기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친구가 한 10번 하고서 자기는 이제 10번 동안 한 번도 악어한테 물리지 않았으니까 요번에 11번째 또 괜찮을 거야. 이러면은 확신을 가지기는 사실은 어렵죠.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사실 중에서도 이 확신과 미신 사이에 이런 과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험이 작으면 이런 과신이 미신에 가깝게 될 가능성이 많죠. 경험이 많다면 조금 더 확신에 가깝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실제 내용을 잘 모른다. 예를 들어서 악어의 컨디션에 따라서 자기가 아무리 잘 하더라도 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악어의 컨디션을 잘 살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조련사는 언제든지 물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자기가 좀 돋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추가가 되면 이런 과신이 미신 쪽으로 갈 가능성도 점점 많아집니다. 물론 겉으로는 이 사람은 자기가 미신이나 과신한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자기는 확실하다고 확신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 내용상은 자꾸자꾸 미신에 가깝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얘기가 무조건 다 맞다. 저도 이제 논문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논문이 있으니까 이거는 다 맞고 반대편은 다
틀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엄연한 사실이고 이 사실관에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방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나 오해가 너무 많아 왔기 때문에 이 지방에 대한 잘못된 상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서 지방이 가지고 있는 좋은 내용, 긍정적인 기능을 최대한 우리가 잘 활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진실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 진실을 얘기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인데, 근데 거짓말과 진실 사이에 작화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화증. 저도 이제 그 뇌졸중 환자들을 보면서 작화증 걸린 사람들 가끔 보거든요. 이 작화증 걸린 사람들은 뇌혈관이 이제 망가지면서 일부 기억이 중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기억이 있고 뒤에 기억이 있는데 중간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에 내용 얘기하고 뒤에 내용 얘기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중간에가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뭔가 중간에 비어 있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말을 만들어요. 사실은 자기가 모르는데 앞, 뒤 내용을 이제 이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중간 고리를 자기 스스로 만듭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작화증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물어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는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그 중간은 거짓말인 셈이에요. 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연결고리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더 조사해 봐야 된다. 앞으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더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간 고리가 애매한 것을 논리나 자기의 추론을 가지고 메꿔 넣어 가지고 마치 작화증 걸린 환자들처럼 이게 확실하다. 자기가 내린 결론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작화증이 걸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중간에 비어있는 내용을 메꾸려는 노력보다는 자기의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좀 자료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내용을 좀 단순화합니다. 근데 그 일련의 과정을 다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하고 많으니까 대중들은 대체로 단순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악의 구도가 지금까지도 잘 먹히는 것이 착한 사람은 나중에 결국 잘 돼야 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대중들이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단순하니까. 자, 지금 지방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뭔가를 단순화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단순하게. 80년대 이 타임지의 표지를 보면 콜레스테롤이 문제다. 그래서 계란은 2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8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지방을 먹어라. 콜레스테롤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버터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미국에서는 콜레스테롤 1일 섭취 제한량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자체가 인체에 먹는 콜레스테롤 가지고는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심지어 일본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여전히 있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진짜 문제가 되냐? 20몇 년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약 한 30년 걸치는 동안에. 그러면 진짜로 지방이 살인자인가? 우리가 흔히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기름기 많은 음식, 삼겹살 먹고 막창 먹고 좋아하죠. 좋아는 하지만 약간 죄스럽잖아. 이런 거 먹으면은 혈관에 뭐가 막 찌꺼기가 끼어가지고 나중에 막 뇌졸중 걸리고 막 심장마비 걸리고 이럴 것 같은데 이 죄스러운 마음을 참고 우리는 또 굉장히 또 본능에 충실하니까 먹죠. 먹으면서도 약간 찜찜하게. 자, 그런데 지방이 진짜 이렇게 살인자일까? 가장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방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건 침묵의 살인자다.
이 보시는 것처럼 혈관에 뭐 찌꺼기가 이만큼 끼어가지고 이게 혈관 내피세포예요. 그 안에 지방이 가득 끼었죠. 예. 저런 걸 이제 죽상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저런 죽상동맥경화가 돼서 혈관이 결국 막힌다 또는 터진다. 그러니까 지방을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뭔가 사람이 스마트하고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채식이 좋은 것은 맞지만 모두 다 채식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과신을 넘어서 미신처럼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지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쁘게 살인자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지방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몸에 지방이 없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전부 다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이 다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인지질이라는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좋은 지방이 없다면 우리 세포는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다양한 호르몬들을 만드는 재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성 호르몬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뇌졸중 환자들 치료를 해보면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낮은 분들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내과에서는 이제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160 이하로 낮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새는 총 콜레스테롤보다 LDL을 더 강조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160 이하로 낮추라 그랬는데, 실제로 160 이하로 낮은 분들은 재활 치료해 보면은 재활이 잘 안 돼요. 굉장히 사람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재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살집이 있고 조금 통통하시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금 높고 이런 분들이 훨씬 재활이 잘 됩니다. 재활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성호르몬이나 이런 다양한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신경을 감싸는 막이 있습니다. 이거 수초라고 하는데, 신경을 감싸고 있는 막을 만드는 재료가 돼요. 그래서 신경의 속도는 이 막이 얼마나 두껍고 튼튼한가에 따라서 신경 속도가 결정이 되는데, 지방이 없으면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져요. 그리고 이런 수초들이 없으면은 신경망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라든지 민첩한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 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죄인처럼 취급해가지고 무조건 지방을 피하기만 한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왼쪽에 보는 것처럼 지방이 살인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지방은 우리 몸에 이렇게 아주 필수 불가결한 좋은 영양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사실이에요. 일부 지방이 우리 몸의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인데,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왜 살인자라고 지방을 나쁜 놈 이렇게 지목한 사람들이 이때까지 계속 득세를 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이 아까 보신 것처럼 침묵의 살인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몸에서 아주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영양소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한쪽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과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되겠죠. 지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형, 균형 잡힌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월호가 그때 침몰할 때도 안에 평형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무게를 줄인다고 평형수를 많이 뺐다고 해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균형을 담당하는 것이 불안하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배가 뒤집히듯이 지방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균형이 부족하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잘못하면 우리 건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균형 잡힌 시각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활의학과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방을 어떻게 분류하고 그 중에서 어떤 지방이 진짜 문제가 되는지 우리가 잘 구분해서 지방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데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을 분류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장 지방,
그러니까 주로 안쪽에, 배 안쪽에 있는 우리 장기 주변에 깔려 있는 그런 지방들을 이제 내장 지방이라고 하고, 피부 밑에 이렇게 만지면 두껍게 잡히는 이런 피하 지방,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죠. 그 다음에 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 이거는 이제 지방이 액체 상태인가 고체 상태인가, 지방의 화학 구조 모양에 따라 가지고 이제 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시스 지방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은 지방을 보관하기가 좀 용이하도록 수소를 첨가해 가지고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그러면 수소 때문에 액체 성분의 기름이 고체처럼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마가린이라든지 쇼트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랜스 지방에 해당되고, 이런 것들은 임의적으로 가공한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뭐 좋지 않다는 건 지금 다 아시죠? 버터하고 마가린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버터는 충분히 추천할 만한 식품이지만 마가린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냥 먹기 좋게, 맛만 좋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지방산과 비필수 지방산 이렇게 나누는데, 필수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합성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보충해야만 되는 지방을 이제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누는 것이 그 중성지방, 인지질,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렇게 또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인지질은 우리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죠. 지방산하고 인 성분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건데, 그 인지질은 제외하고 우리가 혈액 검사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보통 이런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인데, 총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LDL, HDL, 그리고 중성지방, 이렇게 보통은 4가지 정도로 일반적인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아주 정밀한 검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까지 잘 하지 않으니까 요 4가지를 보겠습니다. 원래 중성지방이라고 이름은 그렇게 지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지방 3개가 이렇게 한데 묶여가지고 돌아다니는 삼중지방?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는 이름일지도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하고,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우리가 혈액 속에 지방, 기름기가 떠다닌다고 할 때, 기름기는 물 속에서는 완전히 따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운반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우리 몸 곳곳에 필요한 곳에 보내주기 위해서는 지단백이라는 일종의 단백질 성분이 같이 섞여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런 지단백을 이제 지단백과 지방이 한데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밀도와 크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눕니다. 지금 보시는 이쪽이 이제 크기예요. 콜레스테롤의 크기. 그리고 이쪽은 밀도입니다.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무겁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가볍죠.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한다면 1 위에 이쪽은 이제 가벼워서 물에 뜨겠죠. 이쪽은 가라앉을 테고. 그러니까 제일 가볍고 큰 아이들은 이게 카일로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유미미립이라고 하는 지방이 엄청 많아요. 단백질은 무겁고 지방은 가볍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가벼운 쪽은 대체로 단백질 함량이 적습니다. 단백질은 조금밖에 없고 지방만 많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카일로마이크론이라는 것이 이제 제일 덩치도 크고 가벼운 쪽에 속하고요. 카일로마이크론 다음에 VLDL이라고 있는데 very low입니다.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여기가 이 밀도가 낮죠. 밀도가 낮은 그 리포프로틴의 밀도가 낮은 VLDL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있는 중간 정도 크기의 IDL이 있고, Intermediate Density Lipoprotein입니다. 그 다음에는 LDL이 있죠. Low Density Lipoprotein입니다. 근데 Low Density LDL 중에서 조금 큰 애들이 있고 좀 작은 애들이 있고 그래요. 최근에는 연구 결과가 LDL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좀 큰 애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쪽에 가깝고, 작은 애들은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벽으로 파고들어서 혈관의 죽상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런 LDL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HDL이 있는데, 이 HDL은 High Density Lipoprotein인데 단백질 함량이 많아서 좀 무겁고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라앉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크기가 좀 작습니다. 최근 연구는 HDL 중에서도 타입이 2가지인데 HDL 타입 2, HDL2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좋은 기능을 많이 하고요. HDL3는 또 염증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HDL이 무조건 다 좋다. 이것도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타입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 지금 여기를 경계로 해서 여기 보면 프로아테로제닉 라이포프로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테로제네시스가 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놈들, 여기 안티아테로제닉이니까 여기는 동맥경화를 줄여주는 아이들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나쁜 놈, 착한 놈, 이제까지는 이렇게 분류를 해왔죠. 근데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최근에는 이 LDL 중에서도 착한 애들, 나쁜 애들, HDL 중에서도 착한 애들, 나쁜 애들,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LDL 높으니까 다 나쁘고 HDL 높으니까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장에서 먹은 음식들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장 세포로 흡수가 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탄수화물도 결국은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지방이 우리 말초 조직, 이제 근육이라든지 피하 지방 중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피하 지방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제 쓰이도록 하는 거, 말초 조직으로 지방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LDL. 말초 조직에서 지방이 남아 돌면은 그 남아 도는 지방을 다시 가지고 간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간으로 다시 청소 역할을 하는 것이 HDL이다. 간략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는 이제 총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냐?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다. 그러면은 LDL이 나쁜 거냐? 그 중에서도 LDL 중에서도 착한 애들, 좀 나쁜 애들이 있다. HDL도 착한 애들, 나쁜 애들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혈액 검사해 보면 LDL이 높으니까 낮추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약을 먹게 되는데, 그러면 최근 연구인데 LDL이나 HDL만 보는 것보다 VLDL을 보는 것이 지방간을 판별하는데, 지방간으로 진행하는 데 대한 굉장히 좋은 마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VLDL은 우리가 일반적인 혈액 검사로 안 나오거든요. 정밀 검사를 해야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까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LDL보다 Very Low Density Lipoprotein인 VLDL이 훨씬 더 지방이 많았죠. 지방 자체가 문제라면 LDL보다는 VLDL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콜레스테롤 조사를 해보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심장혈관 질환에 더 관계되는 것은 렘넌트 콜레스테롤, 저거는 이제 콜레스테롤 남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총 콜레스테롤 중에서 우리가 혈액 검사하면 HDL, LDL 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총 콜레스테롤이 HDL, LDL 두 가지만 하면 총 콜레스테롤이냐? 답이 안 맞아요. 그러면 HDL, LDL 말고도 아까 우리 봤던 VLDL이나 칼로마이크론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IDL도 있고, 이 IDL이나 칼로마이크론은 제외하고 VLDL이나 IDL이 오히려 심혈관 질환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치더라 하는 연구가,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카디올로지, 그러니까 심장학 대학 협회 저널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2020년도 내용이니까 작년이네요, 작년.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시면 HDL이나 LDL보다는, 그러니까 IDL이나 VLDL이 실제로 심혈관 질환을 훨씬 더 잘 예측하고, IDL, VLDL 합한 렘넌트 콜레스테롤이 31이면 18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심혈관 질환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LDL 나쁜 놈, HDL 착한 놈, 이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해 가지고는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없죠. 계속 이렇게 새로운 과학적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VLDL이 나쁜 놈이라면 어떻게 하면 VLDL을 낮출까? 근데 아쉽게도 VLDL은 나이가 들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LDL이 20 이하면 좀 좋은데 30 이상이라면 이런 심장 마비,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망하는, 또 그런 심장혈관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 나이를 안 먹을 수는 없고 VLDL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 건가? 아쉽게도 이 연구가 작년에 나온 연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VLDL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확인이 된 셈이죠. 콜레스테롤 기능에 대해서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노란 것들이 지금 중성지방이죠. 그리고 여기 밖에 보이는 이런 건 껍데기가 이제 단백질이고, 그런데
VLDL은 단백질 함량이 되게 적고, LDL은 되게 적고 조금 적고, HDL은 비교적 많은 그런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이 정상인데,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160까지 낮추라고 보통 그렇게 공고를 했었어요. HDL은 60 이상, LDL은 130 미만. 요거는 이제 약간 연구기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100 미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150까지라고 하는 데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150 넘어가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중성지방은 여기는 150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능의학에서는 중성지방이 가장 문제가 많은 놈이다라고 생각하고, 얘는 100까지 낮추라고 봅니다. 그래서 150 미만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내과에서의 기준이고요. 기능의학에서는 보통 10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은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착한 놈들인데, 그러면 모든 지방이 다 그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듯이 아까 얘기한 식물성 마가린이라든지 우리가 튀김에 쓰는 기름들, 쇼트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우리가 이름은 되게 멋진데 식물성 기름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물성 기름 하면은 콩은 이렇게 꽉 누르면은 기름이 나올까요? 잘 안 나올 것 같죠? 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누르면 기름이 나올 것 같아. 그죠? 근데 콩은 누른다고 기름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보카도는 그냥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기름 덩어리잖아. 그런 거는 기름이 나올 수 있겠죠. 유채 가지고 뭐 기름이 나올까? 안 나와요, 잘. 대부분 이제 식물성 지방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보카도나 코코넛 같은 경우는 원래 지방 그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식물성 지방이라도 좋은 지방에 속하는데, 아까 얘기한 뭐 콩기름, 뭐 해바라기 씨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씨앗으로 만든 기름이고요. 참깨는 그나마 짜면은 기름이 나올 것 같은데 나머지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복잡한 화학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처음 한 거 보면은 이게 도저히 사람이 먹을 만한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엄청난 정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맑은 기름처럼 보이는데, 실제 초반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많이 거쳐요. 그래서 일단은 가공이 많이 된 기름은 사실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조금 더 포화 지방에 가깝고, 여기는 닭가 불포화 지방에 가깝고, 그런데 아까 마가린은 트랜스 지방이라고 얘기를 했죠. 트랜스 지방. 이제 변질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보관하려고. 그 다음에 이건 말이 좋아 식물성 지방이지 실제로는 엄청난 화학적인 처리를 거친 제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식물 지방이라도 진짜 아보카도처럼 그냥 말 그대로 지방인 경우는 괜찮아요. 연어는 엄청나게 좋은 식품인데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연어는 그렇게 좋은 연어가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연어가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한 식품이라서 권장드릴 만한 식품이긴 한데, 오메가3가 풍부한 것은 대체로 이 북극 쪽에 사는 아주 찬물에 사는 그런 연어들이에요. 그런데 알래스카산 연어가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알래스카산 연어가 하도 지방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안 맞아요. 그래서 수입을 생연어로 또는 냉동 연어로 수입하지 않습니다. 다 가공돼 가지고 어느 참치 회사에서 이 알래스카산 연어를 캔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공해서 쓰는 데는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서 먹는 연어는 전부 다 노르웨이산입니다. 노르웨이도 찬바다에서 연어를 잡는데 실제로는 자연산이 아니고 다 양식입니다. 항생제 엄청 씁니다. 노르웨이산 연어는 맛은 좋지만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음식은 못 됩니다. 자, 이렇게 가공된 것보다는 자연적인 지방을 드시라는 겁니다. 이게 균형 잡힌 시각이에요. 무조건 지방이니까 다 좋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려면, 사람이 부부간에 건강하려면 말이 잘 통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수입이 적어도 부부간에 말이 잘 통하면 부부가 건강하게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려고, 나라가 건강하려면 돈이 잘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어느 한 군데 딱 몰려 있고 가진 사람만 계속 가지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이러면 나라 경제가 건강하지 못하죠. 사람 건강은 피가 잘 통해야 돼요.
피가 잘 통하려면 혈관이 튼튼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혈관이 튼튼하고 부드럽다는 것은 혈압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혈압이 120에 80, 140에 90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맨날 이런 거 들으니까 혈압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 동맥혈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맥혈압 140, 90 뭐 이렇게 해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수술할 때 동맥혈관 건드려서 터지잖아요. 피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쭉 올라갑니다. 천장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혈압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라는 것은 혈관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관리하는 것은 혈관 건강, 우리 몸 전체 건강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계속 높은 혈압이 혈관벽을 때리면 혈관벽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기름기가 어떤 기름기가 모든 기름기를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나쁜 지방이 우리 몸 안에 계속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하면 혈관이 이 안에 이렇게 죽상동맥경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세포가 유연하냐 또 혈관이 유연하냐가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이 이야기 고지방 식사,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면 우리 몸에 동맥경화가 생겨서 정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빨리 죽게 될 것인가, 고지방 식사가 정말 동맥경화의 범인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활의학과 김정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고지방 식사가 정말 동맥경화의 원인이라서 결국은 사망률이 증가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지방이 과연 침묵의 살인자로 이렇게 다 매도만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정상적인 기능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지방의 다양한 분류, 그러면 모든 지방이 다 좋은가? 다 나쁜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DL은 착한 놈, LDL은 나쁜 놈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것이 과연 그 말도 맞는가? 일부는 사실이지만 일부는 새로운 발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결국 그런 복잡한 얘기 다 관심 없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냐? 환자분들 그렇게 단순하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고지방 식사가 정말 이제 동맥경화의 범인인가? 우리 혈관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상식들이 있어요. 자, 고지방 식사, 우리가 좋아하는 장어, 이런 고지방 식사를 먹었더니 혈관에 이 기름 덩어리가 자꾸 돌아다닐 것 같아. 이게 굉장히 그럴듯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기름 덩어리가 돌아다니더니 혈관에 막 이렇게 찌꺼기 같은 동맥경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동맥경화가 생기고 나니까 뇌혈관에서 막힌다든지 심장혈관에서 혈관이 막힌다든지 터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런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일이 생겨서 결국 이거는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암보다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따로따로 떼면은 암이 1등이고 두 번째가 이제 심장, 세 번째가 뇌졸중. 요거는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심장 혈관 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두 개 합하면 뭐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러니까 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의의가 있습니까? 뭔가 1번, 2번, 3번, 4번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나요? 아니죠. 다 괜찮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상식이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상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콜레스테롤 가설이라고 썼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지방 가설이죠. 지방 가설. 자,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내용인데요. 보시면 lipid hypothesis예요. 그 지방 가설입니다. 가설이라는 건 진실일까요? 아니죠.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그 4단계의 일련의 과정이 가설이라는 거예요. 가설. 이때까지 우리는 가설을 과학적인 진실로 믿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우리 그렇게 알아왔던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controversy라고 되어 있죠. 어떤 논란이 있느냐. 이거 제가 물론 영어로 다 읽을 수도 있지만
자,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실험을 많이 했다. 이 지방의 가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실험을 많이 했는데 그 실험을 해보니까 이 가설이 이런 지방에 대한 가설이 지방이 나쁜 놈이다 하는 쪽과 아니다, 지방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쪽이 논문 숫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인용이 되기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논문을 인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그 입장을 옹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인용되는 숫자를 보면은 이 지방 가설을 지지하는 쪽이 6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6대1로 지방이 나쁜 놈, 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아까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잘 죽는다라고 하는 가설을 더 많이 우리가 지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과학자들이 지지하니까 당연히 일반인들은 그거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콜레스테롤하고 지방 가설이 미신에 가까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고지방 식사를 하면 고지혈증이 걸린다. 자, 이 얘기는 100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어느 한 러시아의 과학자가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 과학자가 또라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드는데 토끼에다가 기름을 먹여요. 지방을. 풀만 뜯어먹고 살던 토끼한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토끼가 이걸 그 옥수수유랑 이런 지방을 잘 먹을까요? 안 먹겠죠. 그래서 억지로 먹입니다. 억지로. 입 벌려놓고 억지로 먹여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생겼어요. 토끼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논문 결과에다 100년 전의 논문이니까 고지방 식사를 하는 토끼는 고지혈증이 걸린다. 이게 지금 말이에요, 방금. 아니, 기름 안 먹여도 그냥 맛있는 사탕을 먹여도 입 이렇게 벌려놓고 이렇게 막 쑤셔 넣으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고지혈증 걸릴 것 같아. 왜냐하면 고지혈증은 스트레스나 굉장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걸 면역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도 고지혈증이 생기거든요. 콜레스테롤이 우리가 면역을 올릴 때도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토끼가 고지혈증 걸렸어요. 거기서 이제 발달이 된 겁니다. 또 다른 내용도 있어요. 근데 토끼가 그러냐? 좀 잡식성 동물들은 그러면 지방을 먹을 수 있잖아. 시궁지나 원숭이, 개코 원숭이 이런 애들은 지방을 먹어도 고지혈증이 안 걸려. 그러니까 고지방 식사가 고지혈증을 일으킨다는 내용이 말이 안 맞죠, 지금. 사람은 토끼가 아니잖아. 사람은 잡식성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고지방 식사를 한다고 고지혈증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사이족, 몽골족, 그 다음에 에스키모 원주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채소가 없어, 동네에. 곡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맨날 사냥해가지고 물고기 잡아먹거나 동물을 잡아먹는 것밖에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몽고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몇백 년 전에는 그 쌀이나 채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상상은 안 되지만 보석처럼 비싼 가격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을 수가 없죠. 거기는 초원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사이족, 몽골족 이런 사람들은 칼로리의 절반을 지방으로 섭취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 고지혈증이 많고 막 심장마비 막 걸리고 막 뇌졸중 많고 이럴 것 같잖아요.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몽골족이나 마사이족이나 알래스카에 있는 에스키모 원주민들이 도시로 가면, 도시에 가서 빵이라든지 서양화된, 서구화된 식사를 먹기 시작하면 그때 고지혈증이 걸립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고지혈증이 걸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좀 꺼름칙하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벌써 가설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지혈증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LDL, 총콜레스테롤 이런 거는 높고 총콜레스테롤, LDL, 중성지방 이런 게 높으면 이제 고지혈증이고 HDL은 그러면 높으면 고지혈증이냐? HDL은 높으면 좋은 거니까 그건 또 고지혈증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다 고지혈증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확한 진단명으로는 이상지질혈증입니다. 세 가지는 높고 한 가지는 낮은 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내과에서 정해놓은 이상지질혈증의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LDL이 두 번째 단계에서 LDL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LDL은 바이러스와 세균, 독소들을 이제 중화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막 사람들이 대거 입원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들은 거의 다 살았어요. 콜레스테롤이 낮았던 사람은 들어와서 계속 낮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회복 못한 사람들은 다 사망. 실제 작년에 나온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도 콜레스테롤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그래서 이 고지혈증이 동맥경화가 된다는 것은 고지혈증 안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죠. 최근엔 IDL이나 VLDL이 더 문제가 된다고 하는 연구도 있었고요. 아직도 논란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식동물한테 고지방 식사가 이제 이런 심혈관계 문제를 일으키면 육식동물한테 문제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초식동물이 동맥경화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씨앗만 먹잖아요. 그런데 맨날 물고기 잡아먹는 펭귄하고 동맥경화 비율이 같아요. 물론 이제 동물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적응 방식이 있어서 좀 다르게 음식을 소화해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고지혈증이라는 것이 반드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가에 대한 내용은 아직도 논란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맥경화가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킨다는 것은 여기에는 별로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중간에 기전들을 자세하게 모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총 사망률 가지고 비교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병이 생기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 병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무리 병이 걸렸더라도 체질적으로 좀 더 건강하고 좀 나이가 젊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사람들,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고 뭐 그러니까 좀 다양한 변수들이 중간에 있는데 중간에 다 때려치우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죽냐 안 죽냐 총 사망률 가지고 비교하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면 핀란드랑 저기 멕시코를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보면 핀란드의 심장혈관 질환 사망률은 멕시코의 6배입니다. 6배. 그런데 두 나라의 지방 섭취율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다 치우더라도 지방을 많이 먹으면 그러면 죽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6배나 잘 죽는 핀란드 사람들은 멕시코보다 지방을 6배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섭취하는데도 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좀 다른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총 콜레스테롤만 보는 분위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최근에는 LDL을 더 많이 보는 추세이긴 한데 예전에는 총 콜레스테롤만 가지고도 심장혈관 질환 또는 그걸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2008년도에 일본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17만 명 이상이니까 굉장히 큰 연구고요. 굉장히 여러 오랜 기간 동안의 다양한 연구들을 이제 종합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는 LDL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총 콜레스테롤로 비교를 했어요. 우리가 보통 총 콜레스테롤 아까 신문 기사에도 나왔듯이 200 이하를 권장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위험 요인, 자기 부모님들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든지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 위험 요인이 있는 분이라면 160 이하로 낮춰야 된다는 것이 옛날에 기준이었거든요. 160에서 200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망률이 제일 낮아야 되잖아요. 자, 이쪽 사망률이 이제 여기가 2배, 1배, 그러니까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보다 낮은 건데, 오히려 사망률이, 이건 남자입니다. 이거 여자고요. 남자는 200에서 240, 240 이상,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망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사망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160이야. 이 사람들이 1.6 정도로 굉장히 사망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낮으면 잘 죽습니다. 이 연구만 놓고 보면 잘 죽는 거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재활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들 보면 빼빼 마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낮은 이런 분들이 100, 120 뭐 이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경과가 좋지 않아요. 여자입니다. 여자는 조금 다른 것이 240 이상 되면 약간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많지는 않지만 오히려 여자들은 160에서 200이랑 200에서 240 요 사이가 비슷합니다. 사망률이 가장 낮고. 근데 마찬가지로 가장 잘 죽는 거는 역시 160 이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너무 날씬하고 마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래 사실 거예요? 걱정하시. 여러분들은 오래 사실 겁니다. 우리는 이쪽이잖아.
그죠? 이까지는 아니죠? 여기까지 가면 빨리 죽습니다. 너무 또 과해도 안 돼. 너무 과해도. 240 넘어가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다 오래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날씬하지 않은 이유는 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 뭐 날씬하면 뭐합니까? 빨리 죽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여자분들 오히려 낫다. 남자도 사실 260 이상 가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사망률이. 무조건 콜레스테롤 다 높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200 전후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200 넘으면 자꾸 이거 줄이라. 저기 육식하지 말고 채식만 하고 또는 약을 써서라도 이거 자꾸 줄이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너무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들은 약간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그런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남자는 80%, 여자 같으면 약 한 50% 정도 더 높아진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은 나쁜 놈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왜 그러냐? 역사를 보면 아까 100년 전에 어떤 러시아의 또라이 과학자가 토끼에게다가 막 기름을 먹였죠. 그 이후에 또 한 50년이 지나가 1950년대에 이 안셀키즈 박사라는 사람이 이 타임즈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고지방 식사를 하면 심장혈관 질환에 걸리고 빨리 죽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제가 이걸 읽은 지가 조금 오래돼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열 몇 개 국가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지방 있는 식사를 하면은 심장혈관 질환이 높아지고 사망하는가.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2개 국가의 자료만 뽑습니다. 나머지 14개는 버려요. 그것만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약간의 자료를 수정해가지고 자기가 논문을 쓰고 이 사람이 워낙 이 말빨이 센가 봐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나 미국의 이런 과학 세계에서 이 사람 말이 엄청나게 먹힙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지방하면 인상을 찡그리게 되는 우리가 그 곱창을 씹으면서 느낄 수 있는 그 고소하고 아름다운 맛을 이 사람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아는 애킨스 박사라는 분이 있죠. 1970년대에 이분은 우리나라에는 황제 다이어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고기만 먹어도 살이 빠진다. 우리나라에는 좀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데 육식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얘기한 애킨스 다이어트의 핵심은 지방만 먹으라가 아니에요. 곡류를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쌀, 밀 같은 곡류를 피하고 설탕이나 과당 같은 이런 단당류들을 피하고 단 것들을 피하고 대신에 육류와 지방질, 좋은 지방과 채소를 엄청 많이 먹어라. 이 사람이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권하면서 뭐 계란, 뭐 햄, 고기도 있지만 야채가 엄청 많죠. 실제로 이 사람 야채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문제는 보세요. 2003년도에 죽었어. 이분이 2004년도에 죽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1930년생이잖아. 73살에 먼저 죽고 이분이 1년 뒤에 죽었어요. 안셀키즈가. 무려 100살을 살아, 100살을. 그러니까 안셀키즈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굉장히 날씬해. 채식주의자니까. 이 사람은 약간 퉁퉁해. 그리고 애킨스 박사는 병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굉장히 의과대학 학생 시절부터 병이 많았어요. 집안에 유전적인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혈관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약도 많이 먹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개발한 이 다이어트 덕분에 이분은 꽤나 그 이후에 건강하게 사셨어요. 근데 2003년도에 왜 죽었냐? 겨울에 자기 집 앞에 도로가 얼었는데 거기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잘못 알려지기를 이분이 이제 뇌를 다쳐서 돌아가셨으니까 뇌졸중으로 죽었다. 맨날 고기 괜찮다고 하더니 지방 괜찮다고 하더니 결국 뇌졸중으로 죽었으니까 자기의 사망이 곧 자기의 이론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다쳐서 사고로 돌아가신 거고요. 아븐스콥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은 1934년생이니까 지금 같으면은 이분도 80이 넘었겠네요. 이분이 이제 오래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콜레스테롤은 살인자가 아니다 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무려 논문을 한 100편 가까이 쓰셨습니다. 지방이 문제가 없다. 지방이 다 나쁜 놈이다. 살인자라고 하는 내용을 자기가 반박하는 논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최근에 뜨는 분인데 신경외과 의사인데 그 펄무터 박사라고 그레인 브레인, 우리말로 하면은 곡물뇌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치매 환자들 많이 치료하는데
치매 환자들한테 곡물을 끊게 하고 지방과 야채 위주의 지방과 야채, 그러니까 좋은 지방이죠. 지방이라도 아까 같은 뭐 마가린, 쇼트닝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곡물을 끊고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치매가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탄수화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지방과 탄수화물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위험한 거냐? 이제까지는 안셀키즈의 의견이 우세해서 지방이 나쁜 놈? 우리가 지방을 안 먹으면 단백질은 사람이 아주 많이 먹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조금만 먹어도 열량이 높기 때문에 포만감도 느끼고 에너지로 쓰기가 좋죠. 만약에 이제 지방을 안 먹는다면 그 많은 칼로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결국은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보면 약 60%는 탄수화물로 먹으라고 돼 있습니다. 단백질을 한 20에서 30%, 지방을 10에서 15% 이렇게 먹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 식단이 그러면 1960년대, 50년대부터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해서 미국에서 권고하고 WHO에서도 권고하고 우리는 그거 그대로 따라 받아가지고 지금 권고하면 만성질환이 줄어야 되잖아. 고혈압도 줄고 당뇨도 줄고 심혈관 사망률도 줄어야 되잖아요. 줄었을까요?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계속 늡니다. 계속.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안셀키즈의 말을 믿은 덕분에 계속 심혈관 사망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LDL 중에서도 큰 애가 있고 큰 애가 타입 A, 얘들은 괜찮다. 타입 B는 작은 애들. 작은 애들은 LDL이 산화되거나 그러니까 염증 때문에 산화되거나 아니면 당화되는 것. 당화된다는 거는 LDL이 끈적끈적해진다는 거예요. 당분이 붙어가지고. 그럼 당분이 뭐예요? 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당류, 설탕, 과당 같은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LDL이 있다. 또 하나는 사망률과 콜레스테롤을 비교해보면 아니 아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면 약 먹으면 낮아집니다. 그런데 약 먹고 콜레스테롤 수치 낮아졌는데 혈액 검사하면 오 좋아졌어. 160이 안 되네. 내가 그 전에 200도 넘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160 이하로 떨어졌어. 완전 좋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졌는데 죽어. 잘 죽어. 80% 더 잘 죽어. 남자는. 여자는 50% 더 잘 죽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스타틴이라는 약 자체의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꼭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타틴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이 스타틴을 어떻게 처방하냐 하면 혈액 검사해보고 고지혈증이 있다. HDL이 낮거나 LDL이 너무 높다. 또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대부분 바로 처방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약을 먹고 자기 콜레스테롤을 관리한다는 게 병이 이미 생긴 상태에서 그 병을 이제 해결하려는 거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병이 생길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저는 더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관리하는 것보다 할 수 있으면 약을 먹지 않고 좋은 음식으로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우리가 튼튼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택했어요. 만약에 운동도 귀찮고 먹는 거는 계속 단 것도 먹고 쌀밥, 빵, 면 막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뭐 약이라도 드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했고 만약에 저하고 같은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앞으로 올려드리는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들은 어느 하나는 맞고 어느 하나는 완전히 틀렸다. 예를 들어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저탄고지,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을 엄청 많이 먹는 이거는 좋고 이제 고탄저지, 탄수화물 엄청 많이 먹고 지방을 안 먹는 이거는 나쁘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완전히 갈라지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방을 고지방이 아니라 중간 정도의 지방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가족성 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사실 지방 먹으면 안 돼요. 이 모든 자기의 상황에 적합한 자기만의 식사법을 찾아가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유행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남들 하면 다 해야 되고 남들 백 사면 나도 백 사고 다이어트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이거 좋다 하면 다 이거 하고 레몬만 먹다가 뭐 남들이 또 이거 하면은 저탄고지 하면 또 저탄고지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고 자기에게 가장 맞는 식사법이 어떤 것인지 근데 그렇게 알려니까 음식의 내용 자체가 정말로 내 몸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로 우리 편은 착한 편, 이쪽 편은 나쁜 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나오는 최근의 연구도 같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식사 방법, 건강 관리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